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간 유산 분할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외면당한다고 느끼시는 분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상처받고 있는 중장년층 분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드디어 승소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긴 재판이 끝났어요. 제가 원하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모님 유산의 60%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이기고도 진 것 같은 이 복잡한 기분.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함께했던 동생들과 이제 남남이 되었습니다. 6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고 계신 분들,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의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씨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공허함이었어요. 손에 들린 조정 결정서가 바람에 바스락거렸습니다. 1년 6개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형님이 이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변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겼다? 맞아요. 부모님 유산 중 집과 토지, 그리고 예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 쓸쓸할까요? 정수 씨는 법원 앞 커피숍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자신도 정말 혼자구나 하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수 씨는 스마트폰 속 가족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5년 전 어머니 80세 생신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를 중심으로 3남매가 둘러싸고 있었고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형, 사진 한 장만 더. 그때 막내 정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우리 가족 화목한 모습 좀 남겨놔야지. 둘째 정미도 맞아 엄마가 좋아하시잖아 라며 웃었었죠. 그 웃음이 가짜였을까요? 아니면 진짜였는데 언젠가부터 사라진 걸까요? 정수 씨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막내 정우가 친구 보증을 서다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어요. 빚이 2천만 원 가까이 되었는데 정우는 울면서 자신에게 매달렸었습니다. 형,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아내 얼굴을 못 보겠어. 그때 정수 씨는 자신의 적금을 모두 털어 동생을 도와줬어요. 퇴직금으로 모아놨던 소중한 돈이었는데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둘째 정미가 시집갈 때도 그랬어요. 시댁에서 혼수를 크게 차려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정수 씨가 나섰습니다. 몇 달치 월급을 모아 가전제품부터 혼수 이불까지 모든 걸 준비해줬어요. 정미는 그때 울면서 고마워했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나 평생 잊지 않을게. 그때는 그냥 맞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그때 동생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던 걸까요? 아니면 맞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자신이 희생하며 베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동생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였던 건 아닐까요? 정수 씨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아내 영희도 이번 재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당신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냥 좀 양보하면 안 돼요? 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양보할 수 없었어요. 40년간 부모님을 모시며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동생들이 똑같이 나눠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까지 모두 자신이 됐는데 말이에요. 결국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진 것 같은, 얻은 것 같지만 잃은 것 같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정수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을까?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면 가족 간의 화합? 둘 다 가질 수는 없었던 걸까요? 사실 갈등의 씨앗은 훨씬 오래전부터 뿌려져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을 때 부모님은 은근히 장남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어요. 정수야, 내가 맞으니까 동생들 좀 챙겨줘야 한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부모님이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둘째 정미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할 때도, 막내 정우가 취업이 안 된다며 고민할 때도 정수 씨는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그것이 맏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주면 동생들은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특히 막내 정호는 그랬습니다. 형이 잘 나가니까 우리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라는 식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때마다 본가에서 차례상을 차릴 때 장남댁인 영희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은 정수 씨 부부가 감당했어요. 동생들은 와서 먹고 가기만 했죠. 가끔 형수님, 수고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본격적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건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부터였어요.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수 씨 부부가 모든 걸 맡게 되었어요. 병원 예약부터 모시고 가기, 약 챙겨드리기, 보험 처리까지 모든 것이 정수 씨의 몫이었습니다. 동생들은 가끔 안부 전화 한 통씩 할 뿐이었어요. 정민은 오빠 미안해. 나는 딸이라 시집간 몸이라 자주 못 가배라고 했고, 정호는 형 사업이 바빠서 시간이 안 나네라고 변명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의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지켜봐야 했는데 정수 씨와 영희가 교대로 밤을 새웠어요. 동생들은 하루 잠깐씩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병원비는 말할 것도 없이 정수 씨가 모두 댔죠. 그때 정수 씨는 영희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희야, 이게 맞나?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사는 건 아닐까? 영희도 답답해했어요. 당신도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사실 저도 동생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수 씨는 계속 참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치매가 심해지시면서 가끔 정신이 맑을 때 우리 삼남매가 이렇게 화목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라고 하실 때면 차마 불만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49제를 지내는 동안까지는 그나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정미가 먼저 운을 뗐어요. 오빠, 이제 유산 정리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 겨우 몇 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유산 얘기를 하다니. 정미야, 그런 걸 뭐하러 급하게 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정미는 고집을 부렸어요. 오빠,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자식인데 투명하게 해야죠. 정호도 거들었습니다. 형, 누나 말이 맞아요. 우리가 형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명확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정수 씨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데 동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정미, 정호야.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있냐? 정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까지 모두 내가 댔는데 부모님 돌아가시자
맞아, 유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지만 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형, 그건 형이 알아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정우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유산을 독차지할 수는 없죠. 정미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했어요. 다만, 오빠처럼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상속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베풀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동생들에게는 그냥 맏아들이 알아서 한 일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사함은커녕 당연하다고 여겨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수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지? 오빠, 진정해요. 정미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정수 씨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정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너희 사업 실패했을 때 누가 도와줬어? 시집갈 때 혼수 누가 챙겨줬어? 부모님 병원비 누가 댔는데? 평생 참고 살았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너희는 그냥 편하게 살면서 형이니까 오빠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래, 내가 호구였어. 완전히 호구였다고. 정호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정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기나 해? 내 적금 털어주고 내 월급 모아 나눠주고 부모님 모시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똑같이 나누자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자. 가족, 이제 그런 거 없어. 법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을 거 받자. 정수 씨가 벌떡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40년간의 억눌린 분노가 담긴 결심이었어요. 법정에서의 1년 6개월은 정수 씨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하나하나 파헤쳐야 했어요. 부모님을 위해 지출했던 모든 영수증, 병원비 기록,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수 씨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지난 10년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40년간 함께 살면서 생활비로 보탠 돈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컸죠. 반면 동생들의 기여도는 미미했습니다. 가끔 용돈 드리는 것과 명절 선물 정도가 전부였어요.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정수 씨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의 과정은 참혹했어요. 서로 변호사를 내세워 공방을 벌이는 동안 가족으로서의 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민은 오빠가 부모님과 함께 산 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였잖아요. 집세 안 내고 살았으니까라고 주장했어요. 정호는 더 심했습니다. 형이 우리한테 도움 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맏아들이라는 걸 과시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베풀고 나서 이제 와서 은혜를 갚으라고 하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수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동생들 눈에는 계산적인 행동으로 보였던 거예요. 정말 그랬던 걸까요? 자신도 모르게 조건을 달았던 걸까요? 법정에서 마주친 동생들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오빠, 형아 부르며 따랐던 그 동생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어요. 특히 정민은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조정 과정이었어요. 판사가 가족 간의 일인데 서로 양보해서 원만하게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잠깐 희망이 생겼었어요. 혹시 동생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조정 테이블에 앉은 동생들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우리는 3분의 1씩 똑같이 나누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형이 더 많이 기여한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몫까지 다 가져갈 수는 없죠. 정수 씨가 법대로 하자고 선언한 후 동생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후 정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우리도 만만하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할 말 있어요. 형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얻은 이익도 계산해봐야죠. 집세 안 내고 40년 살았잖아요. 그제야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생들은 형의 분노를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이제는 정말로 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조정이 결렬된 후 정수 씨는 법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언제였을까 싶을 정도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형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수 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비용과 기여도를 인정해서 유산의 60% 정도를 정수 씨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동생들이 나눠 갖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수 씨가 느낀 건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듣는 동생들의 표정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마지막 조정 자리에서 정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남남이네요. 법적으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여기서 끝이에요.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서 정수 씨는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정민은 마지막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며 법원을 나갔어요. 그날 밤 정수 씨는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식탁 위에는 승소 판결문이 놓여 있었지만 도무지 기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동생들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틀렸다고도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아내 영희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당신 이긴 게 맞아요? 왜 이렇게 우울해요? 정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승리 같지 않았거든요. 이겼지만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견디기 힘든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김씨네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법정까지 갔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평생 화목한 가정을 자랑으로 여겼던 정수 씨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수 씨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같은 생각만 반복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돈이 더 중요했을까? 가족을 잃어버릴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아내 영희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당신 이러다가 몸 버려요.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내가 무슨 정신병 환자야? 상담이 뭐 필요해? 하지만 점점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정수 씨는 잠 못 이루는 밤들을 견디다 못해 동네 심리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족을 잃은 건가요? 정수 씨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상해요. 이겼는데 진 것 같고 얻었는데 잃은 것 같아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족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사는 찬찬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글쎄요, 평범했어요. 다만 맏아들이라는 부담은 있었죠. 부모님이 항상 내가 맞으니까 하시면서 책임감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때부터 부담을 느끼셨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동생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더 많이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게 맏아들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상담사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수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동생들과의 관계에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정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항상 책임감 때문에 도와준 것 같고 진심으로 즐거웠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먼저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요? 상담사의 질문이 정수 씨를 멈춰서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형이라는 이유로 희생하고 동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였다면 그 관계가 건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수 씨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동생들과 함께 있을 때도 늘 긴장했었거든요. 내가 더 잘해야 한다. 내가 더 챙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상처받고 갈등하며 사는 것과 예의는 지키되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 어느 쪽이 더 건강할까요? 상담사의 말이 정수 씨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가요? 잘못이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수 씨는 그날 상담을 받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좋은 형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동생들도 그런 관계가 편했을 리 없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 씨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상담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옭아매고 상처 주는 관계가 과연 옳은 걸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 씨는 동생들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호야, 정미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재판 결과는 결과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 명절이나 관훈상제 때는 예의를 지키며 만나되 서로의 일상에는 간섭하지 말자. 그동안 형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형이. 처음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정수 씨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정호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형도 편안하게 지내세요. 서로 상처 많이 받았는데 이제 정말 각자 잘 살아봐요. 정미도 며칠 뒤 답장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우리도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나 봐요. 오빠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가끔 안부는 궁금할 거예요. 그 문자들을 받고 정수 씨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차분한 평안함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동생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동생들 부모님 때문에 포기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젊을 때부터 좋아했던 등산을 재개했고 동네 노인회에서 하는 바둑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영희도 변화를 느꼈어요.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정수 씨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옭아매고 살았다는 것을. 6개월 후 추석이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망설였어요. 과연 동생들과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성묘에 나갔습니다. 산소에서 동생들과 마주쳤을 때는 서로 어색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어? 간단한 인사만 나누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성묘를 마치고 나서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차 한잔 하실래요? 정수 씨는 잠깐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카페에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형,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너희는? 저희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이며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 대화는 그저 일상적인 안부 정도였어요. 예전처럼 끈끈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냉랭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관계였죠. 그럼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정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래, 너희도.
헤어지면서 아쉬운 정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네. 예전처럼 우리는 한 가족이야라는 끈끈함은 없었지만 서로를 미워하지도 않는 담담한 관계였어요. 그날 밤 정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오늘 동생들 만났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서로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게 어른의 관계 아닐까요? 영희의 말이 맞았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얽매여 사는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훨씬 성숙한 관계였습니다. 1년 후 정수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동생들 걱정에 시달리지 않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동생들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죄책감이나 분노는 없었어요.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그때보다 많이 편해지셨죠? 네, 정말 많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정수 씨가 깨달은 것은 간단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서로를 올가매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것.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짐을 내려놓고 예의라는 최소한의 연결고리만 남겨둔 관계. 그것이 때로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정수 씨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상처받으며 사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생각해 봤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보다는 예의를 지키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더 건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해요. 라고 정수 씨는 말합니다. 정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마세요. 가족도 결국 하나의 관계예요.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는 관계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고통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때로는 사랑보다 예의가 더 소중해요. 끈끈한 가족애를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며 지내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말고 좋게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내 행복이 먼저예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무조건 미덕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거든요.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책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모든 관계에는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옷장을 정리하듯이 관계도 때로는 정리가 필요해요.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수 씨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선택을 존중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평안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